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권리의 변동입니다. 이전에 민법 총칙에서 권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가 권리의 주체인가, 권리의 객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한 권리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게 오늘 들어갈 차례입니다. 권리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의 힘, 권리 법력설입니다. 권리 법력설. 그 다음에 누가 권리의 주체인가입니다. 자연인 또는 법인. 자연인에는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이 아니죠. 먼저 권리능력이 들어가죠. 권리능력, 그 다음에 행위능력, 행위능력 앞에 의사능력이 있죠.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미성년자. 행위능력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 이 넷이 모두 제한 능력자이죠. 행위 능력이 제한된. 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고요. 성년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성년자로서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로서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인, 이렇게 자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앞으로 지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권리의 객체하면 우선 그러니까 물권에는 물건이죠. 물건.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동산,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적인 게 전기가 있죠. 전기도 물건의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객체는 급부죠. 급부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행위. 이 행위를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금전채권에서는 금전채권의 급부는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러니까 금전채권을 가지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 플러스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게 행위죠. 그러니까 행위 청구권. 그 다음에 채무자는 그러한 이 금전 플러스 이자라는 급부를 제공해야 할,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이게 급부라는 겁니다. 급부. 일상 용어는 잘 쓰지 않는데, 급부가 채권의 대상입니다. 채권의 객체. 그 다음에 친족권도 있죠. 친족에서는
친권이라고 있죠. 친권. 그 다음에 상속에서는 상속권이라는 권리. 이것도 권리의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권리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러한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서 각각 여러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그게 지금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인데, 권리를 변동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를 오늘 다룹니다. 법률행위 개념에 들어갑니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요건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권리가 변동하면 권리의 발생, 변경,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권리의 발생입니다. 권리의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은 세상에 없던 권리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A가 건축을 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건물에 대한 없던 A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원시적 발생. 그래서 원시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은 A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에게 팔아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B는 A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니까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하여 취득, 승계 취득. 별 문제 없죠. 다음 승계 취득은 다시 매매처럼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전 승계와 이전적 승계와 오자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저당권 설정처럼 권리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설정적 승계가 된 겁니다. 권리가.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다시 매매처럼 개별적인 취득 원인에 의하여 취득하는 특정 승계와 상속처럼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게 되면은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취득합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입니다. 다음에 권리의 변경입니다.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하는 것처럼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작용이 변경되는 것.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은 주택이 붕괴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처럼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절대적 소멸과 매매로 종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문제가 없죠.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권리가 변동하는데 그중 법률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 사실. 이게 참 영어가 어렵죠.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라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예로 들면 A가 소유한 아파트를 B가 매수하는 경우 B가 1억에 팔라고 청약을 하고 A가 승낙을 하면 매매라는 채권 계약인 법률 행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입니다.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로서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법률 요건이 되었죠. 매매라는 법률 요건, 청약과 승낙이 매매라는 법률 요건에서 의사표시로서 법률 요건이 된 겁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의사표시를 아까 요소로 한다 했죠. 아까 이 앞에서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이죠. 청약과 승낙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법률 요건인 겁니다. 의사표시가 법률 요건.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보셨죠?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였죠.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은 서로 합치가 되면은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개념이 많이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이 현실에서 의사표시니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좀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매매를 예로 들면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계약으로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예. 매매에서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죠.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계약으로서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이해되시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 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겁니다. 의사표시를 안 한 자는 이 법률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를 보면요, 이 판례가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긴데 제가 임의로 지금 축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실 분들은 꼭 이 판례를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률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 이 판례를 보면은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구성 소집해 채권액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 찬성, 그러니까 이 채권액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 이 사람들만 지금 참여한 겁니다. 4분의 3 이상만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 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마련된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채권액 4분의 3 이상을 보여야 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없으니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됩니다. 채권은행 중에서 채권액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만 의결에 찬성으로 했으니까 의결권이 없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은 당연히 이 의결 내용에 기속된다고, 그러니까 이 의결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률행위 효력은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의사표시 한 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결권이 없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에는 이러한 매수 청구권 인정하되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는 기속이 된다고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례 원문을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법률행위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라고 이게 지금 내용이 상당히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거 내용이 이게 일종의 관념론입니다. 관념론. 독일에서 그 논의되는 관념론인데 독일은 철학의 칸트 나라, 철학의 나라답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게 의사니 표시니 하는 게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머릿속에 개념만 있습니다. 이 개념만 있는 것을 이 문자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근거가 무엇이냐인데, 여기에는 표시주의에 관한 학설이 있고 표시주의적 절충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사주의론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주의론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객관식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게 객관식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면은 이거 잘못 출제했다가는 오답 시비에 휘말립니다. 다르고 한글도 그렇지만은 이게 말이란 게 문장이란 게 다르고 다른데 이걸 시험에 냈다가 아차 싶으면은 다른 논문에 보니까 이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학설들은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시험에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학설 이름만 지금 적어놓고 생략을 했는데, 대학원에 진학하실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도 이거 교과서 잘 읽을 때는 안 헷갈리고 잘했는데,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헷갈려가지고 머리 아프니까 더 이상 안 보고 그냥 학설 이름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 학설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비진입 표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폭리행위, 뭐 이런 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죠. 이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에 가서 보시면 이런 학설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자세히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머리 싸매고 이거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은 민법에 대한 환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설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갖출 요건으로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률행위가 성립하면은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효력 발생 요건을 구비했는가를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구비됐나 보고,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구비했으면은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효력 발생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어떤 법률행위는 특별히 요구되는 특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을 갖춰야만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에 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법인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입니다. 효력요건, 효력 발생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했더라도 먼저 성립해야죠. 성립했더라도 다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죠. 당사자 있죠. 성립 요건에 당사자가 나오죠.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하고,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니까 유효 반대가 무효죠.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행위 능력 앞에서 보셨죠? 자연인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성립 요건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확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무효, 유효하기 위해서 확정되어 있으니까 무효.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이 불가능하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무효.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현행법에 합치해야 됩니다. 현행에 적용되는 법률에 합치해야 됩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안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합치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무효.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의사 표시라고 있었죠.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사를 형성한 데 어떤 하자, 예를 들어서 깡패가 위협해가지고 이거 말 안 들으면은 아주 큰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매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형성했다면은 그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나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의사 형성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거. 법률행위가 성립했더라도 다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으로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하고, 권리 능력이 있느냐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이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이 불가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세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형성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예컨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 중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재,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리권이 존재해야만이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조건이 성취돼야 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기한이 있으면은 그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을 했을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만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입니다. 계약, 매매에서 매수인의 청약과 매도인이 승낙을 하는 것처럼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계약을 자기 혼자 계약을 할 수 없죠. 복수의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매매를 예를 들면 간단하죠. 매매 예를 들어볼까요? 매매라는 법률행위에는 매도인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이 청약을 하고 나한테 팔아라 청약을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좋다, 승낙. 이 청약과 승낙은 승낙자가 바뀔 수가 있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오히려 승낙을 할 수도 있죠. 서로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당사자,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복수의 당사자, 두 명이라는 복수의 당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 1억에 팔아라, 좋다, 1억에 판다, 1억 좋다, 승낙. 서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1억에 팔라고 하니까 1억에 판다고 승낙했으면 서로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 그런데 계약이 매매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도급도 계약이고, 그 다음에 고용도 계약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도 계약이죠. 계약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계약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은데, 민법 채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형계약. 그러니까 민법 채권법에 규정된 것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비전형계약이라고 하죠.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 이렇게 채권법의 각종 채권법의 계약과 저당권 설정 같은 물권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도 가족법상의 계약이죠. 우리 혼인하자, 좋다, 하자, 승낙 하는 것처럼 혼인도 계약입니다. 가족법상의 계약입니다.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란 말은 일상 용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민법을 처음 보신 부분은 생소하시겠죠. 합동, 합자가 합칠 합자고, 동자가 같을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이라는 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이를 합동행위라고 하여 계약과 별개의 법률행위로 볼 것인가, 계약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 학설이 대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처럼, 여기서 취소 있죠.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서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여기서 취소하는 것처럼, 취소하면은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내가 취소한다고 의사표시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성립하게 됩니다. 취소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란 겁니다. 자기 혼자 하니까. 그런데 이 단독행위에는 취소만 있는 게 아니라 추인, 상계, 해제, 동의, 유언 등도 있습니다. 유언도 자기 혼자 하죠. 앞으로 또 나머지 이제 처분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런 거 개념, 법률행위 다른 개념들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